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일 수도 있고, 접수대에 앉아 차분하게 안내해 주던 직원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시면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다른 손에는 약품 트레이를 받쳐 들고 귀에는 청진기를 걸친 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간호사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병을 앓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수술대에 오를 때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 곁에는 언제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로운 그 순간들마다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간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부신 흰 유니폼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 환자가 퇴원하고 난 뒤 텅 빈 병실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의 이야기들, 밤새 사투를 벌여 환자의 목숨을 붙잡아 놓고도 아무 말 없이 다음 환자에게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이야기들을요.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이 무너질 만큼 슬플 때도 있고, 이 일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희노애락, 그 모든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간호사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간호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볼간에 보호할 호입니다. 보면서 보호한다, 지켜보면서 지킨다는 뜻이지요. 이 두 글자 안에 간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사를 놓거나 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지켜주는 일. 그것이 간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간호사는 약 23만 명에 달합니다. 그 숫자만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동시에 4~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일반 병동에서는 한 간호사가 15명에서 2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많은 환자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명 한 명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어느 환자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환자는 점적 주사의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가야 할 곳은 10군데인 상황. 이것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니다. 뛰듯이 종종 걸음으로, 때로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계속해서 걷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4년간의 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의대생들이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의학 지식들을 빼곡히 쌓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실제 임상 실습도 있습니다. 병원 여러 부서를 돌아가며
실제 환자들 곁에서 배우는 시간들이지요. 실습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주사 바늘을 잡고 환자의 혈관을 찾아야 할 때의 그 떨림. 선배 간호사의 눈치를 보며 손이 벌벌 떨리는 채로 혈관의 바늘을 대던 순간. 다행히 성공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안도가 밀려오고 실패하면 환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100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간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4년을 마치면 국가시험이 기다립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간호사라는 이름을 달 수 있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쥐는 그 순간 많은 새내기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국가시험 합격증이 진짜 병원의 문 앞에 서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를 새내기 간호사들은 곧 알게 됩니다. 처음 병원에 발령을 받는 날을 간호사들은 흔히 첫 출근이라 부르지 않고 전쟁터에 처음 나간 날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는 프리셉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간호사에게 경험 많은 선배 간호사를 붙여 일정 기간 동안 일을 가르쳐 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리셉터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3달 사이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새내기 간호사는 곧바로 독립적으로 환자를 담당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4년을 공부했고 실습도 다녀왔지만 실제 임상 현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처음 나이트 야간 근무를 혼자 서는 날을 기억하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밤 11시 모든 병실의 불이 꺼지고 복도만 희미하게 밝아오는 시간. 선배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담당 환자 15명의 안위가 오로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그 무게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을 고르며 잘 자고 있던 환자의 심장 모니터에서 이상한 파형이 뜨기 시작할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 느낌. 교과서에서는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그래도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당직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처방을 받고 약을 준비하고 환자 곁을 지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비로소 무릎에 힘이 빠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첫 해는 거의 매 근무가 이런 식입니다. 실수도 하고 혼도 나고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간호사로 단단해져 갑니다. 간호사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 대부분의 병원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를 합니다. 데이, 오전 근무, 이브닝, 오후 근무, 나이트, 야간 근무의 3가지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는 아침 7시 또는 8시부터 오후 3시나 4시까지, 이브닝은 오후 3시에서 밤 11시까지, 나이트는 밤 11시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입니다. 이 교대 근무라는 것이 막상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피로감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월요일엔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화요일엔 오후에 출근하고, 목요일엔 밤새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식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교대 근무는
이 리듬을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와도 밝은 햇살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간신히 잠이 들면 시끄러운 낮 소음에 자꾸 깨게 됩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다음 근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생활이 몇 년씩 계속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간호사들은 평균적으로 수면 장애,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문제를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겪습니다. 항상 서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과 다리,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호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대 근무는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모일 때 혼자 나이트 근무를 서야 하고, 가족의 생일이나 명절에도 근무표대로 출근해야 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사회와 조금씩 단절되는 느낌이 든다는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호사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환자가 나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온몸에 관이 꽂히고 의식도 없던 환자가 며칠 또는 몇 주의 사투 끝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순간, 처음에는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다가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이고 입을 달싹이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사해요라는 말을 건네는 그 순간, 그때의 감동은 아무리 오래 일한 베테랑 간호사도 눈물을 참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또 다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픈 아이가 퇴원하던 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그 작은 손.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환한 웃음. 간호사들은 그 웃음 하나가 열흘 20날의 피로를 한꺼번에 씻어준다고 말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정지로 실려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팀 전체가 온 힘을 쏟는 긴박한 순간, 그리고 마침내 맥박이 돌아오는 순간, 모니터에 직선이던 심박수가 다시 울룩불룩한 파형을 그리기 시작할 때 병실 전체에 묘한 안도와 기쁨이 퍼집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이 전달됩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가까이에서 함께한다는 것, 그 특별한 경험이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드리는 그 순간의 감동은 아무리 많은 밤샘 근무로 지쳐 있어도 잊어버리기 어렵다고 하지요. 병동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환자들과 특별한 유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 입원 환자분들은 병실이 어느 순간 일상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호사의 얼굴이 보이고, 밥 먹을 시간에도, 약 먹을 시간에도, 주사 맞을 시간에도 늘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가족 같은 정이 생깁니다. 어떤 할머니 환자분은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힘들어 보이는 간호사를 불러아가 이리 와서 잠깐 앉아봐 하시고는 침대 옆 사물함에서 몰래 아껴두었던 과자 봉지를 꺼내 주시기도 한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퇴원하시는 날, 오랫동안 담당했던 간호사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손만 쥐고 계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어떤 감사가 담겨 있었는지 그 간호사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환자들과의 이야기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소아병동에서는 아이들이 간호사 언니, 오빠와 친해져서 다음 주사 맞을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놔주면 안 아파요라고 하는 일도 생깁니다. 처음엔 울면서 도망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간호사들은 말합니다. 그 신뢰는 기적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말도 잘 안 하고 치료에도 비협조적이던 환자가 어느 날 간호사에게 선생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 하며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환자가 간호사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적 성취감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무언가입니다. 이번엔 분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잘 모르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화가 납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요.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병원 내에서의 위계 문화입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매우 수직적인 위계가 강한 곳입니다. 의사, 수석 간호사, 중견 간호사, 신규 간호사로 이어지는 서열이 존재하고 오랫동안 이 서열은 상하 관계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규 간호사 시절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은 베테랑 간호사들이 합니다. 선배가 틀린 말을 해도 내라고 해야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실수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태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로 영혼이 탈 때까지 갈군다는 뜻의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혹독하게 다루는 방식의 일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엄격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선을 넘어 인격적 모독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에 화가 나는 것은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많은 선배 간호사들도 있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굳어진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상처를 받고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도 간호사들이 화를 사귀고 사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간호사가 했던 이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분들 중에는 아픔과 불안 때문에 예민해진 분들도 많고 그 감정이 간호사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두려울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건 인간적인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그 수위를 한참 넘어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심한 경우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됐다며 모든 책임을 간호사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 병원 원장 안다며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갑질이지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지 못합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병원 이미지를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화를 냈다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속으로 사귀고 화장실에 가서 잠깐 울고 나와서 다시 웃는 얼굴로 환자 앞에 섭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속마음과 다른 표정과 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는 대표적인 고강도 감정노동 직종입니다. 이 감정노동이 축적되면 번아웃, 즉 소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제대로 된 간호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태.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상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 그 무력함이 분노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에게 진통제 처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바쁘거나 연락이 잘 안 되면 처방이 늦어집니다. 간호사는 환자 옆에 서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라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환자의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하거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간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합니다. 제가 더 잘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경력 간호사의 이 말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분노와 좌절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초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렸습니다. 특히 그 초기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도 잘 모르고 치료 방법도 확립되지 않고 백신도 없던 그 시절.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물리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염된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매 근무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N95 마스크와 방호복이 충분하지 않던 초기에는 부족한 보호 장비로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방호복을 입은 채로 여러 시간을 근무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깊은 자국이 생기고 화장실도 쉽게 가지 못해 음식과 음료를 최대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두려워 가족을 피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간호사들은 퇴근 후 아이를 안아주는 것조차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나 부모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혼자 집의 한쪽에 격리되다시피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에서는 간호사들이 사회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못하게 하거나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막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팔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간호사들의 마음에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자꾸만 올라오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간호사들이 자원에서 코로나 전담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위험한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간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것, 그들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 그들의 정체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언가가 그들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직업 윤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환자가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병원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종양내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죽음을 자주 가까이에서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담당 환자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이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처음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대부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젯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다음 날 아침 싸늘하게 변해 있는 광경. 가족들이 달려와 오열하는 소리. 망자의 몸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마지막 돌봄, 즉 임종 간호를 처음 하고 나서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모든 간호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슬픔을 매번 온전히 느끼고 애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환자가 돌아가신 뒤에도 다른 환자들은 계속해서 간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다음 환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슬픔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내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쩌면 그게 살아남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간호사로서 겪는 심리적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감정이입하면 자신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완전히 차단하면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간호사로서의 성숙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환자를 잃는 슬픔은 오랫동안 간호사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소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이 슬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어쩌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온몸에 관을 달고 싸우는 모습을 날마다 보는 것. 그 작은 심장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발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잃게 될 때,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의 작은 발 모양을, 그 아이가 눈을 살짝 뜨던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절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것도 간호사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야 하냐는 절망적인 울부짖음. 그 옆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곁에 서 있는 것.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함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합니다. 암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합니다. 치료를 받고 집에 갔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하고 조금 나아지면 또 집으로 가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깊은 정이 쌓입니다. 저 환자분 또 오셨어요. 이번엔 얼굴이 많이 안 좋네요. 병동 간호사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반가움과 그분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서도 괜찮아요. 견딜만해요라고 말하는 환자들의 강인함 앞에서 간호사들은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인하게 싸우던 분이 어느 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분이 아직 남아있는 날들을 평화롭게 보내실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완화 간호이고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어쩌면 가장 특별한 간호를 합니다. 더 이상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간에서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통증을 조절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일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됐달까요.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이 말은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느끼는 또 다른 슬픔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의입니다. 힘든 근무를 반복하다 보면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률과 이탈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 첫 해 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꿈을 안고 입학했던 간호학과, 힘들게 통과한 국가시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그 꿈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경험.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의료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일인데 몸이 못 버티고 환자들은 좋은데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이 일의 의미를 느끼면서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이 모순 앞에서 간호사들은 때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보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호라는 일이 이토록 힘들고 슬프고 화나는 일이기도 한데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인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특별한 인연. 아픈 사람이 가장 취약하고 두려운 순간에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인연. 이것은 어떤 다른 직업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간호사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아픈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매일매일 배우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환자들 곁에서 깨닫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연대도 이 일을 버티게 해주는 큰 힘입니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견뎌낸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함께 버텨낸 후 퇴근길에 함께 먹는 새벽 해장국의 따뜻함. 힘든 케이스가 있었던 날,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료. 오늘 나 진짜 힘들었어 라고 했을 때, 나도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병원 문화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태움 문화를 근절하자는 움직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간호사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대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환자에 대한 헌신을 잃지 않으려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에는 부당하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보는 방식. 이것이 더 건강한 간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간호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또 다른 순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전문성이 높아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엔 혈관을 찾지 못해 쩔쩔맸던 신규 간호사가 몇 년이 지나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려운 혈관을 단 몇 초에 찾아내는 베테랑이 됩니다. 처음엔 응급 상황에서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팀을 이끌 수 있는 숙련된 간호사가 됩니다. 이 성장의 과정은 분명한 보람입니다. 전문 간호사, 임상간호 전문가, 간호관리자, 교육 담당 간호사 등 경력을 쌓으며 더 넓은 역할로 성장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간호대학원에서 공부하여 전문성을 높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새벽 3시에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어 있고 복도의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트 근무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마다 들어가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온을 재고 호흡을 살피고 수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새벽의 복도는 조용합니다. 바깥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병원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병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간호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르게 복도를 걷던 그 발소리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스스로를 버티게 해주는 것 중 하나는 작은 일식들입니다. 퇴근 전에 담당했던 환자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가는 것.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유니폼을 벗는 것. 동료와 함께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잠깐 멍하니 있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힘들었던 오늘이 있었기에 좋았던 내일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를 잘 넘긴 날의 뿌듯함은 아무것도 없던 날보다 훨씬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 즈음에서 남자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사 하면 여성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지만 요즘은 남자 간호사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 중 남성의 비율은 약 7, 8%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수로는 아직 적지만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부서에서는 남자 간호사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남자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왜 의사를 안 하고 간호사를 하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환자나 보호자 분들 중에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응급 상황에서 힘이 필요한 순간, 몸집이 큰 환자를 부축할 때 등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좋은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앞에서 성별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간호사들 중에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있습니다. 이른바 간호 이민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물론 언어 공부나 자격 취득 과정이 쉽지 않지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처우를 찾아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국인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낯설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경험,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사로서 적절한 존중을 받는 경험이 새롭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역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충분한 인력, 체계적인 교육, 적절한 처우, 그리고 사회적 존중. 이것들이 갖춰질 때 간호사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더 잘 일할 수 있다는 것을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각종 NGO 단체, 혹은 개인 차원의 자원봉사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의료,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는 간호사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현지에 뛰어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도 부족하고 수술실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경험이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다져준다고 합니다. 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 장교들도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을 달고 군인 환자들을 돌보는 이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훈련소에서 부상을 입은 젊은 병사들을 돌보면서 아들뻘 되는 어린 청년들에게 나오는 모성 혹은 부성 본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호 장교들의 웃음 섞인 고백도 있습니다. 학교 보건교사로 일하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이들은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힌 아이부터 시작해서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이, 가정 문제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서 보건실에 온 여학생, 수능시험 날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수험생까지. 보건교사는 의료인이자 교육자이자 상담사이자 때로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실이 단순히 밴드 붙여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건,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보건실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심시켜주고 때로는 전문기관 연계까지 해주는 역할.
이것도 간호의 한 형태입니다. 요양원이나 노인 전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돌보는 일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나 집에 가야 해. 내 딸이 어디 갔어? 밥 먹었어?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내 어르신 조금 있다가 가셔요. 따님은 이따가 오신대요. 방금 드셨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수백 번 반복되어도 어르신은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잠깐 안심하십니다. 그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 간호사의 일입니다. 때로는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찾으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할머니께 남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매번 알려드리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노인 간호에서는 남편분이 잠깐 나가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 아닌 어르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일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병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유머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빵 터지는 웃음. 환자 할아버지가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집 며느리였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실 때 뻘쭘하고도 따뜻한 느낌. 어린 환자가 간호사 언니, 나 주사 맞으면 뽀뽀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병실에 웃음이 퍼지던 기억. 간호사들끼리의 문화도 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함께 먹는 치맥, 특별히 힘든 달을 보낸 동료에게 선배가 몰래 작은 선물을 놓아두는 것, 병동 단체 채팅방에서 나누는 웃음과 위로. 이 작은 유대들이 병원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호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실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간호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요청할 것이 있을 때 명령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주사가 아프더라도 오래 기다렸더라도 그것이 간호사의 잘못이 아닐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퇴원하실 때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며칠 혹은 몇 주의 힘든 입원 생활을 함께한 간호사에게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지쳐있던 간호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자녀를 간호사로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주세요. 힘들다고 하면 그만두라는 말보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잖아. 조금만 더 버텨봐라는 말이, 또는 그냥 많이 힘들겠다.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그 복도가, 매일 여는 그 병실 문이, 매일 잡는 그 환자의 손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아픔 속에서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움 속에서 간호사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환자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을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여러분이 돌봐준 환자가 지금도 그때 그 간호사 선생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
오래전 퇴원한 환자의 마음 한켠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면 이름은 기억 못해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건네는 말 한마디, 잡아주는 손 하나, 밤새 확인하는 체온 한 번이 모여서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때로는 죽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삶에 닿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슬플 때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신을 소진하면서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환자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복도를 걷고 있을, 나이트 근무를 서고 있을, 두려운 마음을 꾹 누르며 혈관을 찾고 있을 간호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볼간, 보호할 호. 보면서 보호하는 것. 지켜보면서 지키는 것. 이 두 글자가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입니다. 아픈 사람을 그냥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능한 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간호의 본질이고 간호사들이 매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노애락,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 네 가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간호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두려운 순간에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스쳐간 간호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실 때 옆을 지켜주었던 간호사,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곁에서 도와주었던 간호사, 오래전 어린 시절 입원했을 때 무서운 주사 대신 손을 잡아주었던 간호사. 그분들이 지금 어디선가 여전히 복도를 걷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가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레이션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분들께 바칩니다.